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언어는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그 창문 자체를 세상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돈 미겔 루이스의 책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중에서 상징이 가진 힘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었다. 당신은 당신을 잃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의미였다. 그 의미란 무엇일까?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무한으로부터 던져진 천사의 현현이다. 무한하고 온전한 어떤 힘은 당신을 위한 섭리를 생성했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섭리 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짝을 만나고 나이가 든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으로 회귀한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각기 하나의 우주다. 세포들은 지적이고도 온전하여서 무엇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당신이 되도록 만들어졌으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 섭리는 생각이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속에 있고 DNA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새겨져 있다. 태초부터 당신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본능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었다. 아주 작은 아이였을 때 당신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언제 좋아하고 언제 싫어하는지 알았다. 좋아하는 것을 했으며 싫어하는 것을 애써 피했다. 당신은 본능을 따랐고 그 본능은 당신이 행복을 누리고 삶을 즐기며 놀이와 사랑과 욕구를 충족하도록 이끌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이 훌쩍 성장하고 마음이 한결 성숙해진다. 의사표현을 위해 기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새와 새가 소통하고 고양이와 고양이가 소통하듯 인간은 기호를 통해 서로 대화한다. 당신이 만일 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혹여 10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대화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당신 혼자만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단지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언어를 만들고 자신을 위한 상징 체계를 사용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수없이 많은 언어를 말하고 기록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소통뿐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는 더 중요한 과업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 왔다. 상징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신체로 만들어내는 동작일 수도 있으며
본래 그림의 일종이었던 글씨와 기호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징은 생각과 사물, 음악과 수학 등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모든 소통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온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이것은 테이블이고 저것은 의자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인어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 배우는 단어들은 실제와 가상의 상징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배워야 할 이름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는 1살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이 세상의 상징체계를 배우느라 애쓰는 모습을 본다. 이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생각이 미처 자라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는 반복과 연습을 통해 마침내 말하는 법을 배우고 만다. 아이가 말하는 법을 익히고 나면 어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동원하여 훈육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토대로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친다. 한 시대의 구성원들은 그 시대의 문화로 통용되는 사회와 종교와 도덕의 원칙을 담은 수많은 지식을 품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지식을 전수하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다. 태어난 사회의 풍속에 따라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한 사회에 속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익힌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개나 고양이는 물론 모든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처벌과 보상의 원칙에 의해 길든다는 것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는다.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나쁜 아이가 된다. 때때로 우리는 악하지 않아도 벌을 받고 선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두렵고 보상을 못 받는 것이 불안해 타인을 기쁘게 하고자 고민한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나쁜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길든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가족, 사회의 모든 규칙, 그리고 가치가 우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타인을 통해 선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우리는 마치 컴퓨터처럼 그들이 쏟아낸 정보를 머릿속에 전송받는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우리가 동의하면 그 정보는 우리의 두뇌에 저장된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입력되고 우리가 동의함으로써 저장된다.
단 모든 정보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해야 한다.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거나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정보는 관심의 작용에 따라 내부로 전달되거나 외부로 버려진다. 관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로가 된다. 그것은 하나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다. 우리는 소리나 기호, 상징 혹은 신체 접촉을 통해 소통의 다리를 연결한다. 그리고 관심을 끌만한 어떤 상징물을 내보낸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어른들은 이러한 관심의 작용을 이해하여 아이들의 내면을 세상의 상징물로 꾸미도록 가르친다. 어른들은 소리의 상징작용을 가르친 후에 가나다, ABC 등 기호로 말하는 것을 훈련시킨다. 아이들은 이제 전과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문자화하여 습득하게 된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발달하고 호기심이 강렬해지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묻는다. 그렇게 세상 모든 곳에서 정보를 취득한다. 그리고 마침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기호를 사용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언어를 습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다. 그 이전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흉내내고 기호를 전달하지만 그 기호의 의미와 감정을 싣기 전의 삶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기호의 의미를 실을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기호를 사용하여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움과 추함, 마른 것과 뚱뚱한 것, 영리한 것과 어리석은 것 등을 상상하면 그것은 실제처럼 존재하게 된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듯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언어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페인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로 생각할 정도로 영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됐다.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 습득한 기호체계를 통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대여섯 살이 되고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옳고 그름, 승자와 패자, 온전함과 불온함 등의 추상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학교에서 우리는 미리 습득한 기호를 사용하여 읽고 쓰는 법을 연마하고 기성의 언어를 접하며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 많은 기호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는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는 사유가 아닌 반사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습득한 기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킨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며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속삭인 것이다. 이렇게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속삭이는 것을 나는 지식의 목소리라고 부른다. 지식의 목소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목소리로 혹은 형제나 자매의 목소리로
수많은 발화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되어 우리의 귓전에 쉬지 않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다. 믿음의 힘을 통해 대상을 실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치 우리의 거울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어머니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신뢰한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와도 다르고 형제 자매의 말과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의 말에 동의한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특히 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다. 이것 봐, 너의 눈은 엄마를 빼닮았고 너의 코는 할아버지랑 똑같아. 우리 가족 구성원은 물론 학교 선생님과 고학년 선배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그들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데 동의한다. 동의하는 한 그것은 신념 체계의 일부가 된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것으로 형성해 간다. 나는 멋져. 나는 멋지지 않아. 나는 똑똑해. 나는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 나는 승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이 일을 잘해. 나는 이 일에 서툴러. 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물론 종교나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벽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쫓기 시작한다. 우리는 세상을 탐색하며 되고자 하는 완벽한 모습을 꿈꾸지만 이내 거기에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완벽함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한다.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게 된 우리는 이렇게 되뇌곤 한다. 난 참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구나. 뚱뚱하고 키도 작고 나약하고 멍청해. 이때가 바로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제 당신이 가진 기호들은 당신을 적대시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기호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한다. 길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관심 갖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탐색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도록 태어났다.
어린 시절 우리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웠다. 자의식이나 자기검열 없이 알몸으로 뛰어다녔다. 진실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다. 우리의 관심은 생의 매 순간이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길들은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완벽함이라는 이상적인 자아에 결코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능의 과정에서 본래의 성향을 잃어버린 인간은 뒤늦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는 이유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데 필요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몸속에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신체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만의 자유를 원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된 것도 아니라 이 시기를 보내는 이들은 대부분 혼란을 겪는다. 10대인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길들일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벌 체계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고 처벌하고 보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길들임이라는 게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더 쉬울 수 있고 어떤 문화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길들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다. 마침내 우리의 신체가 성숙해지면 모든 것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쫓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깥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도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운 신념 체계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쌓은 지식 더미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상징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속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와 상징들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